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귀찮고 번거롭고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고생해서 만들어도 맛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결혼 전까지는 요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직장인이 되어 독립했을 때도 요리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때우고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으면 됐으니까요. 사실 이런 생활,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게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요리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여자에게만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걸까요? 여자가 되어서 요리도 못하면 어떡하냐, 결혼하면 고생 좀 하겠다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비난에 대해 대신 요리해줄 남자를 만나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대기업 연구직이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이런 저를 내조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된다고요. 실제로 제 연봉은 1억 가까이 됩니다. 대기업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고 웬만한 남자들도 저만큼 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말했음에도 여전히 그건 여자의 행복이 아니네라며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처럼 남자를 내조할 생각이 없는 여자라면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는 자주 가던 음식점의 요리사와 결혼했는데 시댁은 반대는커녕 쌍수를 들고 환영해줬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을 끊은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그 당시 남편은 월 200을 겨우 벌고 있었고 시댁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억에 가까운 연봉을 버는 며느리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게다가 가족과 연을 끊었으니 제가 버는 돈이 우리 집에 들어갈 일도 없겠구나 싶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할 때 걱정은 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결혼을 하는 건 둘째치고 시댁살이거나 괴롭힘 같은 것들은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을 단번에 지워준 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아가,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는 다 들었다. 하지만 우리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 거라. 사실 요즘 세상에 남녀가 어딨겠니? 네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는 만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실제로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 바빠서 시댁과 왕래할 일이 잘 없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나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으셨어요. 명절 때 와서 음식하라고 강요하신다거나 김장 같이 하자고 하신다거나 전화를 강요하신 적도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잘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요리사 출신 남편이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며 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 제가 정말로 바랐던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결혼을 왜 했냐고, 후회되지 않냐고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만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행복이 제가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만 유지됐다는 게 문제였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게 목표긴 했지만 딩크족은 아니에요.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갔던 탓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 또 하나의 꿈이었기에 아이는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휴직을 하더라도 제 자리는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무렵에 염원하던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 3년 차였을 때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임신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군요. 만삭이 아니라면 일하는데 별 지장 없을 줄 알았는데
몸이 무겁고 많이 피곤했어요. 게다가 감정도 제멋대로 날뛰다 보니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요. 물론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꾹꾹 참으며 일을 했는데 이게 웬걸 유산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정기까지 산모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다행히 병원에서 푹 쉬면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그날로 바로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저를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 휴가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저에게 은근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은 뭐 했니? 왜 전화를 안 해? 네, 그냥 당분간은 집에서 편히 쉬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전화를 해야지. 어차피 아는 것도 없는데 너는 꼭 내가 전화를 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전화로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에게 좋은 시어머니셨으니까 유산기가 있는 저를 많이 걱정하시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그 이후 몇 번의 전화를 통해 깨닫게 됐죠. 예, 너 밥은 잘 챙겨 먹었니? 네 어머니, 오늘은 그이가 미역국 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은 걔가 밥을 해줬다고? 너는 뭐하고? 라며 물으셨어요. 원래 저희는 남편이 밥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거야 너가 일할 때나 그런 거고 지금은 일 안 하잖아.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요리를 아예 할 줄 몰라서요.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거면 남편 밥은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기본이잖아. 안 되겠다. 너 여기 한번 내려와. 내가 좀 알려주던가 할 테니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내조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예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출산 휴가였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출산 휴가라 해도 회사에서 돈이 나온다. 오히려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밥을 해줘야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대답하고 실제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문제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고 있다는 대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아니 사실 의심하셨던 거겠죠. 그래서인지 시댁에 내려오라고 계속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제대로 남편 밥 해주고 있긴 하냐? 대충 먹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내려와서 좀 배우라니까. 대체 언제 내려올 거야? 이참에 좀 내려와서 요리도 배우고 이 시어미도 모시고 살아봐야지. 여태까지 일하느라 내 편이 다 봐줬잖아. 안 그래? 네,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제가 유산기가 좀 있어서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몸 좀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에휴, 그놈의 핑계는. 세상에 너 혼자 임신하니? 뭘 그리 유난을 떠니?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이럴 때 며느리 역할 좀 똑바로 해야지. 긴 말 할 것 없고 내려올 준비나 해.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압박 전화를 하시니 이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며 여전히 요리도 해주고 시어머니 말씀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기에 남편을 믿고 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정말 세게 치는 날이 생기고 말았네요. 여느 때처럼 별탈 없이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그런가? 하긴 맨날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역시 그렇지. 사실 말이야,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잖아. 역시 우리 남편, 그런 거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산 한번 갔다 올까? 사실 내가 결혼기념일 이벤트로 부산에 있는 호텔 예약해놨거든. 바다 보면서 바람도 좀 쐬면 기분 전환에도 좋고 태교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부산? 너무 멀지 않을까? 뭐 이제 유산기가 가라앉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너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안 좋대. 어느 정도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호캉스 갔다 오는 거니까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히 쉬는 거라 문제없을 거고, 안 그래? 그런가? 뭐 그래, 좋아. 당신이 그래도 나 생각해서 예약해준 거니까 다녀오자.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슬슬 신혼도 지나갈 무렵이었으니 남편이 결혼기념일 같은 건 까먹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까먹기는커녕 호텔까지 예약해줬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결혼기념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의 차를 타고 저희는 부산으로 향했죠.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던 상태였던지라 차에 앉아만 있는 것도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고 기분도 좋으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이 자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해서 겨우겨우 눈 부릅뜨고 참아봤는데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이내 곧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이제 그만 일어나 라는 남편의 말에 눈을 뜬 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도착했어. 이제 일어나 봐. 생각보다 일찍 왔네. 잠깐만. 여기 호텔이 아닌데? 여기 시댁이잖아. 결혼하고 몇 번 오지 않았던 곳이지만 시댁을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대구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이었어요. 저는 대체 여기에 왜 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장난치는 거지? 호텔 가자더니 여길 왜 와? 아니, 오던 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부산 가는 길에 대구가 있는데 가는 김에 시댁 한번 들리고 인사드리면 좋잖아. 당신한테 물어는 보고 올까 고민했는데 너무 곤히 자길래 깨우긴 좀 그래서 그냥 왔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알어.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자니까. 그러고 나서 호텔 가면 되잖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들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뻔뻔스러운 얼굴로 얼른 내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도착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 웬 대야가 거실에 잔뜩 있었고 그 안에는 배추와 무 같은 채소들이 잔뜩 있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설마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김장을 준비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우연이겠지.
남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닐 테니 그저 우연히 김장날과 겹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주시더니 일단 얼른 무부터 다듬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뭐하니? 거기 멍청하게 서서 얼른 앞치마 입고 고무장갑 끼고 무 다듬으라니까. 어머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금방 가야 하는데요. 뭐 가긴 어딜 가? 너 오는 거 알고 김장 준비 다 해놓은 건데 가려거든 김장 다 해놓고 가야지. 아니 그게... 여보, 우리 호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실 호텔 예약 안 했어.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당신이 여길 오려고 했겠어? 뭐? 아니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이게 무슨... 아, 가타부타 말이 많아. 이 시어미가 하라면 하는 거지. 여태까지 일을 하니까 봐줬는데 이제 일도 안 하니까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배우라고 내가 불렀다. 너도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종류별로 다 담그면서 제대로 배워가. 남편이 절 속였다는 걸 그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호텔, 결혼기념일, 모두 거짓말뿐이었어요. 가족과 연을 끊고 유일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남편 하나뿐이었는데 그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뵙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저는 그 화를 꾹 참아가며 자리를 잡고 김장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데 생전 요리 한번, 칼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 김장을 담그려니 더 미치겠더군요. 더군다나 무슨 일이든 서투른 저에게 시어머니는 제 욕과 저희 엄마 욕까지 하며 혼내고 가르치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아유, 넌 도대체가 어떻게 김장 한 번 안 하고 살았니? 너희 엄마는 대체 뭘 한 거야?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그래도 너 성인 될 때까지는 가족하고 같이 살았다며? 하여튼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니 이 모양이지. 답답해서 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시어머니며 남편에게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배 안의 아기를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왕 온 거고 우리가 다 먹을 건데 꾹 참고 한번 해보자라며 땀을 뻘뻘 흘리며 없는 재주로 열심히 김장을 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아예 참여도 안 하더군요. 자기는 남자라서 이런 거 손도 대본 적이 없다면서. 요리사 출신이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거랑 그건 다르잖아. 아니,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딜 하늘 같은 내 남편을 시켜 먹으려드냐고 하셔서 그저 남편을 노려보는 데서 그쳐야 했습니다. 어쨌든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익숙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2시간밖에 안 됐는데 힘들다고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 일단 냉수라도 한 잔 마시면서 속을 좀 달래봐야겠다 싶어 주방으로 향했죠.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보고 전 그때까지 참았던 모든 화풀이를 한꺼번에 펑하고 터뜨려버렸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부글부글 끓던 마그마가 한순간에 터지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제 머리에 있는 뚜껑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메모지에는 시누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원하는 김치의 종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며느리를 고생시켜서 제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시어머니의 목표가 적혀 있었거든요. 애초에 종류별로 김치를 담근다는 건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주려고 그런 거였고, 일부러 저를 고쳐보겠다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해 양도 많이 담는 거였으니 제가 거기서 참을 수 있겠나요? 가뜩이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시어머니가 욕하는 것까지 들으며 화가 잔뜩 나 있던 터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전 그 메모지를 뜯어낸 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김치 담그는 거 다 시누이들 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였냐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미쳤어?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어서 말해보세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허참, 기가 막혀서. 그래, 내 시누이들 줄 김치 좀 담그려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돼? 며느리가 시누이의 김치 담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태까지 변했으면 일부러 고생도 좀 시킬 수 있는 거지. 왜 난리야? 가족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할 줄이나 할 것이지. 얼른 닥치고 할 일이나 해.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도 없는 년이요? 참나, 그 가족도 없는 년한테 여태까지 받아먹은 돈은 그럼 뭐예요? 제가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드렸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돈으로 유세 떠는 거 싫어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면 며느리 노릇 충분한 거 아니냐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돈 번다고 며느리 노릇 안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도 안 하잖아. 그래도 돈 들어와요. 그리고 똑같이 용돈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용돈 안 드리면 되나요?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너 돈으로 시어미 앞에서 유세했더니? 어머님, 뭐 하나만 요구하셔야 되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이게 누굴 가르쳐 주려나 됐고, 얼른 일이나 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며느리 노릇 외치시는데 답답해서 우화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대체 나는 여태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그렇게 드렸나 이 꼴을 당하려고 그랬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제 화를 더 돋구고 맙니다. 여보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답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과드려 뭐 당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잘못하고 있지? 누가 잘못하는 건데 그동안 당신 며느리 노릇이나 아내 노릇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교육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와야 돼. 어른한테 뭐라고 하니 어떻게 당신까지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당신이 그깟 돈 좀 벌어온다고 나 요리시키는 거 싫었어. 오늘 제대로 배우고 앞으로 내조나 잘해. 알았어.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조. 내조를 할 게 있어야 내조를 하죠. 남편이 뭐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 무슨 내조를 하라는 거죠? 거기다 그깟 돈이라뇨? 여태까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샀고 제가 번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줬고 맨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했는데 그깟 돈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됐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정말 몰랐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이혼하자. 우리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정신 나간 년이 지금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말해. 너 돌았니? 미쳤어.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혼 지금 배에 애도 있는데 이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아빠도 없이 애 낳아서 뭐 애가 행복하겠냐. 너처럼 가족 없는 애를 하나 또 만드는 것밖에 더 돼. 정신 차리고 얼른 사과나 드려. 알았어.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고 오늘 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건지를 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애도 생겼고 유산기도 사라져서 임신 안정기에 들었으니 이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애 생길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결혼을 할 때부터 애 생길 때까지만 자신들의 본 모습을 꾹꾹 숨기고 감추면서 저한테 경제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들자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손해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 그 말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난 뒤 제가 돈을 벌든 어쩌든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사무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있든 없든 아니 오히려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가족으로 남겨두는 건 오히려 저처럼 가족한테 상처만 받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제가 못할 줄 아냐며 이혼하겠다고 한 후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탄 뒤 서울로 향했죠. 택시를 타니 갑자기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군요.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저 스스로가 한심했던 건지 서러웠던 건지 아니면 참았던 화가 폭발하는 건지 그저 혼자 소리 죽여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울었어요. 대구에서 서울 참 오래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님도 제 상태를 아시는지 아무런 말씀도 건네지 않고 음악 소리를 크게 키워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기절한 모양이에요. 워낙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아치니 임신한 제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나마 유산이 되지 않은 건 다행이었으나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였거든요. 근데 눈을 뜬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는데 연을 끊었던 저희 아빠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아마 택시 기사님이 제가 기절했을 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제 핸드폰 단축번호 한 번을 눌렀는데 그게 아빠였던 것 같네요. 요즘엔 단축번호를 사용 안 하니까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빠와 연을 끊었었고 아빠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제 오래전 일이었지만 아빠에 대한 분노는 사실 여전했거든요. 사실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은 원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손꼽히는 재발까지는 아니지만 정원 딸린 집에서 가정부를 고용해 살 정도는 됐었으니까요. 엄마는 당연히 가정부가 있었기에 요리도 안 하셨고요.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과 사람의 병 혹은 수명은 크게 연관이 없나 봐요. 엄마는 갑자기 암에 걸리시면서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빠는 사업을 하느라 제대로 엄마를 챙기지 못했어요.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하지 못했죠. 왜 아빠는 아픈 엄마를 챙기지 않을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아빠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임종 순간에도 아빠는 엄마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빠와 연을 끊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재혼을 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엄마 옆에 있지 못했던 건 돈을 벌어야 했으니 그렇다 쳐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여러 생각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땐데 그때부터 전 아빠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는 건 더욱 당연했고요. 어서 빨리 성인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 성인이 돼서 이 집을 나가버리자고, 아빠와의 연을 빨리 끊어버리자고,
그리고 그 다짐과 함께 죽도록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돼서 바로 집을 나가려면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용돈도 꾸준히 모았죠. 20살이 되자마자 월세 자취방 하나는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살이 됐을 때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제가 원했던 대로 장학금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간식 하나 사 먹는 것까지 아껴가며 꾸준히 용돈을 모아 만든 500만 원으로 원룸도 구할 수 있었어요. 이후 월세는 아르바이트로 감당해야 했지만 중간에 한번 아빠가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고 말이죠. 전 그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엄마는 하늘에 계신 엄마밖에 없다. 그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고 아빠의 부인일 뿐이니 아빠 혼자 알아서 잘 챙기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찾아오면 정말 엄마를 따라가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어린 마음에 말이 심하게 나간 것 같긴 했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정말 그렇긴 했어요.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뭐 대신 그만큼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성공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랬던 아빠가 하필이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다시 나타나다니 참 묘한 기분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곧 아빠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길 왜 찾아왔냐고 필요 없으니 가라고 말이죠. 전 이번에도 아빠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다시 찾아왔을 때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어깨를 떨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잘못을 비셨어요. 근데 곧이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들어왔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시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 한다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갈 곳이 어딨다고 나가. 네가 진정이 있어 뭐가 있어. 갈 곳도 없는 게 성질만 두세 가지고는 결국 지금도 봐라. 병원에 있는 너를 누가 보러 왔는지 우리밖에 없잖아. 근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는 커리어고 모시기고 성질 확 죽이고 얌전히 지내라. 그러자 저희 아빠가 언성을 확 높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갈 곳이 왜 없습니까? 우리 딸 친정집도 있고 친정아빠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있습니다. 보아하니 안사돈이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나 없는 동안 이상한 집구석이랑 연을 맺은 모양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절대 허락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사돈이라는 소리에 시모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고 아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신모가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아빠는 제 옆에 앉으시며 퇴원할 때까지 옆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 다음날 저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날 있었던 일들 모두를 아빠는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며 당장 그놈을 곤죽을 내겠다고 데려오라 하시는데 말리는 제가 더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혼 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음 편히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애와 제가 편히 살아갈 수 있게 같이 살며 경제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주겠다고. 뭐 사실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아이와 살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빠는 제 연봉으로도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죠. 거기다 새엄마와 가정부도 있다고 한다면 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일도 더 다닐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시더군요. 가족도 없으니 당연히 저 홀로 어디 가겠냐, 이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비싼 변호사까지 고용하며 이혼하려고 드니 안 놀라고 배기겠나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제가 아빠와 다시 같이 살게 됐고 저희 아빠가 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정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 앞에서 시어머니까지 무릎을 꿇으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던지. 하지만 이미 진짜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만 더 낭비할 뻔했으니 그래도 지금은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새로 태어날 저희 딸과 함께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딸 정말 예뻐요. 결혼의 결말은 끔찍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제 딸을 만날 수 있었기에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아빠와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저 계속 별 탈 없이 평범하게만 살았다면 아빠와도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테니 남편은 저와 이혼 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애초에 얼마 되지도 않던 월급을 받았다 그만뒀었기에 경력이 길지도 않았고 거의 신임으로 다시 박봉 월급을 받으며 취직 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다시 볼 일 없길 바랐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번 다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신모에게 전 남편 근황을 듣게 됐거든요. 그쪽 사람들 연락처는 진작에 차단해 놨었는데 요즘 세상에 손편지를 써서 저희 집 우편함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일한다는 가게에 가봤는데 손바닥만한 분식집에서 일하더군요. 텅 빈 가게에 앉아서 멍한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아마 전 시모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지만 글쎄요. 저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 쓱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받아줄 생각도 다시 만날 생각도 없네요. 이제 곧 저희 엄마 기일이 다가오네요. 산소에 가서 저희 딸 인사시켜줘야겠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 딸을 보고 참 예뻐해 주시겠죠.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